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SNU 건전비뇨의학과의 임명입니다. 네, 저는 선능탑비뇨기과의 박문수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전립선 암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박문수 원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원장님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셨다가 암에 대한 그 식이요법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요. 제가 이제 박 원장님을 처음에 뵀던 거는 이제 제가 잠깐 분당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분당 서울대에 오셔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똑같은 그 랩섬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주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 또 이제 강의 끝나면 또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립선 암 환자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암은 그 다른 암과 달리 유전성과 우리 식이요법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 서양식 식이요법이 전립선 암의 발생을 유발하고 진행시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로 증명이 됐고 일례를 들면 이제 동양인에서는 거의 전립선 암이 되게 낮고 서양인에서는 전립선 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인, 동양인이 이제 서양, 미국에 가가지고 거주를 하게 되면 전립선 암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해지면 거의 외국 사람들하고 서양인하고 비슷할 정도로 전립선 암이 많아지죠. 그게 이제 식단 이외로는 크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요즘 이렇게 저희가 시기가 계속 서구화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좀 저희가 이제 전립선암이 늘고 있는 게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시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유방암하고 대장암, 전립선암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빨리 많아지고 있는 게 유방암이고 그 뒤를 전립선암이 이제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시기가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건 사실은 이제 이런 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문으로 증명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왜 서양 식단이 그러면 전립선암이 안 좋은가? 이런 건 사실 어떤 그 증명이 된 적은 없어요. 찾아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는 어떤 희귀병에 대한 그 식단이 전립선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 의사입니다.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사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의사가 없어서 상당히 좀 독특한 이론인데 사실 이것은 좀 완전히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서양식 식단이 왜 전립선 암 환자한테 안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전립선 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는 의미가 깊은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 그 병리 레지던트가 자기 트위터에 올렸던 그런 사진인데요. 저 길쭉한 거는 전립선 조직 검사 조직이죠. 그리고 저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이 된 게 이것이 전립선 암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 아마카라는 특정한 그 단백질 이게 염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이제 발견된 지가 한 20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처음에 어떤 중국 의사가 이 물질을 처음 발견하고 정상 전립선에는 없는데 전립선 암만 되면 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서 거의 100% 그러니까 소위 전암병변에서도 이게 거의 100%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상당히 이제 익사이트 돼가지고 이걸로 좀 큰일 해보겠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 물질은 기존에 알려진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카라고 해서 우리 정상 간이나 신장에 있는 그런 단백질인데 유독 전립선 암은 정상 전립선에는 없지만 암이 되고 나면 거의 90%에서 100%이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암 조직 검사를 하고 이게 전립선 암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 이 염색을 해서 이게 있으면 전립선 암이다. 이렇게 이제 요새는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 궁금증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왜 전립선 암은 이 아마카라는 걸 만들까?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서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마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이제 지방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 중에 지방이 있는데 지방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탄소하고 탄소줄이. 근데 이 아마카라는 거는 이 지방산 중에 이렇게 가지가 쳐 있는 게 있거든요. 메탄기가. 그걸 우리가 가지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메탄기가 있는 건 우리 정상세포에서 그대로 에너지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퍼록시즘이라는 데서 아마카 효소를 가지고 이 가지를 없애줘야지 이제 제대로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립선 암이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 이게 다른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방산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 외에는 뭐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인비트로 실험관에서 한 실험을 보면 전립선 암세포가 가지지방산을 이용한다는 그런 증명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환자나 치료 대상으로 한 논문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립선 암이 아마카를 이제 만드는 거는 이런 아주 고농도의 가지지방산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이요법을 할 때 정상세포는 가지지방산을 이용을 못하고 전립선 암세포는 가지지방산을 이용하고 그렇다면 이 가지지방산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전립선 암한테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립선 암 세포의 어떤 영양 공급원 같은 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가지지방산이 이렇게 대사되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포한테 이렇게 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뭐 유전자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능성으로 따지면 전립선 암의 에너지원도 될 뿐더러 암을 악성화시키는데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의 진행을 촉진하기도 하고 더 악성화를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찾아봐도 관련된 논문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음식이 가지지방산이 많을까?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줄여 먹을 텐데 가지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염색체라고 있죠. 우리 광합성을 하는 염색체의 한 부분입니다. 네, 엄청 많죠. 우리가 이제 나뭇잎이나 뭐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이 녹색이 다 엽록체인데 거기에 달려있는 지방입니다. 이거를 우리 초식동물은 이제 되새김을 하면서 이 장 안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이 엽록소에서 가지지방산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맨 풀만 먹는데도 지방이 많아지는 이유가 되새김을 통해서 지방산, 물론 이것뿐만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피탄산, 그러니까 가지지방산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엽록소에서 분리된 것을 피탄산이라고 합니다. 가지지방산의 일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 피탄산은 전립선 암의 중요한 먹이가 된다. 정상세포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줄이면 전립선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들이 그 피탄산이 많느냐, 이게 이제 그 초식 동물, 되새김을 하는 소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이 이제 피탄산이 지방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생선들, 그러니까 그 참치, 꽁치, 고등어, 뭐 연어 이런 그 생선들도 가지지방산이 피탄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 둘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건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생선하고 그 소하고 가지지방산이 많은데 소에 대한 가지지방산 흡수가 되게 잘 됩니다. 그 지방산의 구조에 따라서. 근데 생선에 있는 지방산은 그렇게 잘 흡수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양의 차이도 있지만 흡수력이 좀 차이도 있어서 생선은 그 어떤 소로 유래되는 그런 지방보다는 조금 그 가지지방산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음식에 이제 가지지방산이 많은지는 잠깐 예시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랩섬병이라고 있습니다. 랩섬병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이 아마카가 없는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아주 드문 희귀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립선 암이 이제 가지지방산을 많이 쓰니까 그거를 이제 안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가지지방산을 먹으면 몸에 그게 농축이 됩니다. 대사가 안 돼서 이제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가지지방산 자체가 신경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천적 그 아마카가 없는 그런 사람은 그 신경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망가지기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다음에 각종 운동이 제한돼서 대부분 이게 그 심한 경우는 어린아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게 흔한 병은 아니에요. 한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지지방산을 안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희귀한 병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식이요법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지지방산이 없는 것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그대로 전립선 암 환자들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랩섬 식이요법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푸드 스와핑이라고 하는데, 소고기나 양고기, 염소고기 이것처럼 이제 초식 동물은 가지지방산이 많지만 우리가 풀을 안 먹는 돼지나 오리, 닭 이런 것들은 지방에 가지지방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대신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어, 참치, 고등어 이것도 이제 참치도 이렇게 지방이 많은 부위가 있고 적은 부위가 있는데, 지방이 많은 부위 그것보다는 이제 대구나 새우, 게, 전복 이런 것들은 가지지방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대체해서 먹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유 안에 이제 그 소로부터 나오는 우유는 가지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무지방 우유라고 있죠. 우유에서 지방을 뺀 거는 당연히 가지지방산도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무지방 우유가 좋고, 그다음에 두유, 그다음에 치즈도 이제 우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도 가지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지지방산이 적은 걸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전립선 암에 좋은 음식들, 뭐 그 곡류나 그 달지 않은 과일, 채소 이런 데는 이제 아예 가지지방산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채소는 그 안에 엽록소가 많은데 왜 그건 먹어도 괜찮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 안에서 그 장 안에서 그 엽록소에서 가지지방산을 분리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그걸 가지지방산으로 몸으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립선 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음식에는 피탄산이 없습니다. 저는 그 가지지방산 그를 이제 식이요법에 적용하고 그걸로 이제 환자분들 식이요법 교육하는데 이용한 지가 거의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혹시 관련된 논문을 정말 계속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가지지방산과 전립선 암에 대한 그런 연구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찾아본 유일한 논문인데 이 전립선 암과 가지지방산의 섭취량을 이제 비교한 겁니다. 이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전립선 암에 이제 가지지방산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전립선 암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진행된 그 전립선 암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가지지방산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암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 전립선 세포에는 가지지방산을 대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암이 생기면, 미세한 암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가지지방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지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세포에 이제 아마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걔네들이 이제 에너지도 이용하고 또 그 활성산소 나와가지고 또 악성화도 촉진이 되고 그래서 이런 논문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논문이 없어가지고 이게 거꾸로 한번 이런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구 식단은 육류 섭취가 많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소고기는 물론 나쁘지만 돼지고기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가지지방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왼쪽에 파란 게 이제 전립선 암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유럽 이런 쪽에 이제 많죠. 그러면 이 빨간 거는 육류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 돼지고기를 합한 거죠. 그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암하고. 근데 이제 어렵게 찾았는데 이건 돼지고기 소모량을 본 건데 여기 중국이 있죠. 중국이 상당히 그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립선암이.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여기는 암이 많은데 거기는 돼지고기 소모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이게 이제 돼지고기 관련은 없으니까 소고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소고기도 이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 전립선 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도 가지지방산을 이제 많은데 이게 풀을 먹고 자란 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방목해서 기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유기농소 이런 것들은 되게 가지지방산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우는 그렇게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료 먹이고 이렇게 좁은 곳에서 하는데 되게 옥수수를 먹인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성분을 보면 대부분 옥수수나 이런 곡류고 그 안에 즙이 조금 포함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즙은 그게 가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좁은 곳에서 밀집해서 사료를 기르는 소고기에는 가지방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호주산 뭐 이렇게 방목해서 기른 것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한우가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유기농 이렇게 자연산 이제 소가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전립선 하면은 그런 방목해서 키운 소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탄산이라는 게 소고기의 품질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그런 걸로 이게 그러니까 축사에서 자란 거냐 아니면 이제 넓은 농장에서 방목하면서 자란 거냐를 그 지방의 피탄산, 가지지방산을 측정해서 이제 구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게 동양인에서는 이제 전립선 암이 적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먹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거는 유럽의 이제 그 이야기인데 유럽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유전적으로 비슷할 테니까요. 역시 왼쪽 거는 전립선 암 유병률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런 쪽이 이제 많아요. 오른쪽 거는 그 돼지고기 소모입니다. 이 스페인,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이런 쪽에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먹나 봐요. 근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좀 약간 확실히 좀 들죠. 예. 그래서 이 부위,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모가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전립선 암이 좀 덜 생깁니다. 여기서 조금 독특한 거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데 이건 혹시 뭐 노르웨이도 사실은 전립선 암 유병률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되게 높은 걸로 돼 있죠. 근데 이 노르웨이가 전체 연어, 전 세계 연어의 90%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산한다고 그러고 상당히 소모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연어가 사실은 그 가지지방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식이요법하고 이제 전립선하고는 이제 여러 연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피탄산 관점에서 보면 되게 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우유는 전통적으로 우유나 유제품은 전립선 암에 되게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원인을 잘 몰랐죠.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을 보면 우유 안에 있는 칼슘, 칼슘이 이제 전립선 암을 진행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칼슘 서플리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 보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칼슘이 원인이라면 칼슘 우유가 아니라 칼슘 보조제를 먹는 사람도 나빠져야 될 텐데 어떤 양적인 비교를 해보면은 칼슘을 먹는 그 사람보다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전립선 암에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칼슘은 아니고 그럼 뭐냐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우유 안에 가지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여러 번 논문 많이 나온 건데 오메가3 지방산은 암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되게 이제 암에 좋은 영양소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전립선 암은 더 나쁘다는 논문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혈중 오메가3를 측정을 해봤는데 오메가3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암은 되게 적었는데 유독 전립선 암은 많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안 맞는 겁니다. 전립선 암만 유독. 근데 저도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과거 논문들은 우리 오메가3는 이제 보조제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선 기름을 이용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생선 기름에는 오메가3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지방산도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생선 기름은 정제되지 않은 거는 가지지방산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왜냐하면 오메가3는 좋지만 가지지방산은 나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정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유독 전립선 암에서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뭐 아전 인수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여태까지 풀리지 않던 그런 의문점들이 좀 풀리고요. 여태까지 얘기해서 제 주장에 동의를 못 하셨다면 이 슬라이드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피탄산이 전립선 암을 진행시킨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 건데 이 논문도 우연히 봤습니다. 그 왼쪽 논문은 그 스페인의 그 가르시니아 그 지방의 이제 지도인데 요거는 전립선 암의 발생률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역이 공통적이죠. 그죠? 예,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65세 이하 전립선 암 사망률은 이쪽이
아주 집중이 돼 있죠. 딴 데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이제 몰랐어요. 그렇지만 정말 신기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 병원 수도 다 비슷하고 검진도 다 똑같이 받는데 유독 저 가르시니아 그 지방에서 사망률이 높았다. 그래서 저는 저게 혹시 피탄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요 논문은 이제 그 우리 영양학 논문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이제 피탄산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소고기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방목해서 했느냐 이런 걸로 좋은데. 그러니까 피탄산이 높을수록 이거는 방목을 해서 잘 키운 소다 약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물 뭐 복지가 좋다. 복지. 네. 그리고 이제 영양도 이제 그 지방도 많고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식품학 논문인데 이 사우스 유로피안 아틀랜틱 다이어트 요 부위가 전 세계적으로 그 소고기에서 피탄산이 가장 높은 지역이랍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아주 고원지대인데 뭐 하여간 온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관령 지역처럼 아주 그 방목 뭉축이 잘 돼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질의 그 소고기가 된다는 걸로 유명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이게 거의 비슷한데. 너무 신기한데. 예, 신기하죠. 저도 이 논문 보고 정말 전율이 좀 느껴졌었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논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뇨기 쪽 논문이고 이건 영양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이제 소고기가 어디가 질이 좋으냐 뭐 이런 건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를 저도 뭐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지금까지 그 환자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되게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서구식 식단이 전립선 암을 좀 악화시키는 거는 뭐 육류 섭취가 많은 그리고 뭐 우유 많이 먹고 우리 뭐 동양인들 그렇게 우유 많이 먹지 않고 소고기 많이 먹지 않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서구 식단이 안 좋은 이유가 근원적으로는 피탄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이제 팩트를 보고 우리가 식이요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전립선 암 환자에서는 피탄산은 좀 제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먹으면 되거든요. 그 참치 먹을 때도 이렇게 좀 허연 데보다는 좀 빨간 데로 먹고 뭐 이러면 되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30분이나 걸렸네요.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네, 일단은 지금 올라온 질문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님이 비만해도 전립선 암 발병률이 올라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많은 논문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비만이 전립선 암 유병률을 많이 올리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전립선 암 악성도나 그러니까 비만한 환자는 전립선 암이 그 악성도나 병기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됐는데 뭐 지금이라도 뭐 살을 빼고 식이 조절을 하는 게 앞으로 도움이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절대로 그래야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 우리가 피탄산을 제한하자는 거는 음식의 질을 바꾸는 거죠. 그 종류를 바꾸는 건데 사실 음식의 양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소모를 비교하면 정상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 세포는 정상 세포의 딱 40배를 더 필요로 한다 그래요. 상당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먹으면 그 정상 세포들은 그러니까 요거에 앞서서 우리 암 세포는 사실은 우리 정상 세포들은 사실은 분업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자기 롤만 하는 거죠. 간은 뭐 해독만 하고 신장 세포들은 이제 그 소변을 거르고 그렇지만 암 세포가 되면 일단 그런 집단 생활에서 탈락을 하고 그 단세포 생물의 특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위의 시그널은 안 받고 스스로 마치 세균이나 곰팡이처럼 그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에너지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먹고 칼로리가 많이 섭취돼도 자기가 필요한 양만 쓰고 그 다음에는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죠. 근데 암세포는 그렇지가 않고 환경에서 영양분이 많으면 그거를 뭐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을 얘기를 할 때 질적으로는 피탄산을 제한해야 되지만 암 환자들의 식이요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꼭 필요한 양만 먹자입니다. 소식. 예, 소식. 예. 그래서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는 그냥 굶는 거죠. 근데 굶어버리면 암은 죽지만 우리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꼭 필요한 양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얘기하는 가장 좋은 그 지표는 체지방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필요한 양만 먹으면 체지방이 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식이요법 관련 논문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꼭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덜 먹는 게 좋다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으면 이제 세포들이 좀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병든 세포들을 죽여서 에포프토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재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거기에 이제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있을 때 정상세포는 내가 필요한 것만 먹고 더 이상 안 먹는다. 암세포는 있는 대로 다 먹는다. 그런데 에너지도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이요법을 해서 토탈 칼로리를 낮춰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만 먹으면 정상세포는 별 영향이 없고 암세포는 되게 힘들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만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암 환자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암의 진행을 촉진하는 셈이 되겠죠. 암한테 이제 암 불리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암이 자라기 좋은 조건을. 예. 그다음에 이제 송이 엄마님이 이제 적생육, 백생육 차이나 흰살, 붉은살 생성도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들어있긴 했는데. 예. 그 생선은 되게 하얀 데는 지방이 별로 없고 이렇게 색깔 있는 부위에 지방이 많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대구 같은 하얀색 생선은 거의 아까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가지지방산이 거의 없는 암으로 따지면 되게 좋은 생선이 되겠죠. 따뜻한 겨울님이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1, 2차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상호 보완적인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에서 이제 주로 전립선 암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 환자의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게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치료하면 되지 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전립선 암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병원에 이제 도움도 받지만 나도 열심히 하고 싶어 분명히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학병원 바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카운셀도 못 그렇죠. 하고. 저도 요새는 이제 전립선 암이 진단이 돼도 워낙 우리 진단 기술이 빨라져서 아주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암들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발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 원장님 하는 MRI 타켓 막 이런 거 하면은 정말 그 초기 암도 다 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적극적 관찰 치료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유예하는 거죠. 꼭 필요할 때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런 식이요법이나 뭐 이런 걸 보고 PSA도 좀 보고 뭐 1년에 한 번씩 MRI도 찍고 환자들하고 충분한 상담을 할 때는 오히려 1, 2차 병원에서 이제 훨씬 더 환자분들이 이제 정보도 많이 얻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꼭 필요한 경우엔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뭐 조직 검사를 한다든가 뭐 조직 검사는 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치료가 필요하면 이제 대학병원에 가고 그 중간에 폴로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1, 2차 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원장님이 적극적 관찰요법 말씀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적극적 관찰요법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그걸 하고 계신 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암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일단 관찰만 하기 때문에 좀 뭔가 이제 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게 혹시 내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뭔가 이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상담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데 사실 그 대학병원이라는 환경에 가면 이제 뭐 환자를 뭐 저희가 뭐 보통 보면 한 3분 정도만 봐야 되니까 네. 이거 저 뭐 괜찮아요? 이런 거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그걸 전혀 컨설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제 환자분들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정보도 없고 불안해서 아이 그냥 난 그냥 수술을 해버린 게 마음이 편하겠다 이러고 그냥 적극적 관찰법을 포기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는 분명히 이제 좀 1, 2차 병원이 롤이 있을 걸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선진국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적극적 관찰요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피라이프님이 말씀하신 음식들과 암과의 관계성은 전립선 암만 특별히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암에도 예. 적용 가능한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암아카라는 게 전립선 암 진단하는데 이제 병리에서 이제 확 늘었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전립선 암 진단하는데 루틴이 됐는데 이제 병리학 선생님들이 다른 암에서도 자꾸 염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의하면 그 두 가지 특징적인 암이 있는데 첫째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도 거의 80%가 이게 양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장암도 사실은 서구화되면서 대단히 많이 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느는 추세가 있는데 유방암에서는 혹시 안 유방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유방암도 그럴까봐 이제 봤는데 유방암은 되게 적고 우리 비뇨기암 중에 그 하이퍼네프로마 그러니까 신장암 신장암이 거의 또 90%가 그 아마카 퍼지티브라 그래서 그렇게 한 세 가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전립선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 대장암 그 대장암이나 직장암, 신장암 환자도 충분히 근데 신장암은 사실은 우리가 식이요법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암으로 이제 나와 있어서 사실은 대장암이나 이쪽도 충분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쪽은 전립선 암처럼 이렇게 그나마 그런 연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별별 밤지기님이 그러면 두유하고 두부 먹으면 전립선 암에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두유는 뭐 가지지방은 없고요. 두부도 그 되게 좋은 음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두부는 많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콩에는 또 아이소플라빈이 많이 예, 들어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또 그게 또 전립선 암 예방 효과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먹는 거 교육을 할 때 좀 가능하면 우유 대신에 두유 먹으면 좋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뭐 다른 이제 주제 내용인데 빈뇨가 있어서 검사를 하고 싶은데 전립선염 검사 시 전립선 마사지나 초음파 검사 같은 외부의 접촉 없이 소변이나 정액 검사로만 진단이 가능할지 그리고 PSA 수치로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염이나 고환암 진단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PSA 수치로 전립선 암은 이제 올라가죠. 근데 전립선염도 세균성 전립선염인 경우는 이제 PSA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하면 정상화되죠. 그래서 전립선염과 암을 구분하는데 PSA가 이제 이용이 되고 그 급성 전립선염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네. 뭐 100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봤습니다만은. 근데 고환암은 이제 PSA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리고 전립선염은 이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도 예전에 전립선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뭐 그랬는데 사실은 전립선염에서는 그 세균성 전립선염 우리가 이제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는 세균성 전립선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그 전립선 뭐 만성 뭐 사명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 환자들 오면 항생제 처방은 따로 안 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균 검사를 해서 거기서 뭐 나오면 하고 네. 근데 이제 소변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항생제 치료를 하고 그런데 소변도 정상이고 그런 경우는 아예 안 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게 요속이나 그 잔뇨도 많고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해주면 증상이 같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액 검사나 그 우리 전립선 마사지 검사에서 이제 염증을 보는 거가 옛날에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재밌는 일화를 설명드리면 어느 병원에서 이제 남자 회사분들을 검진을 하면서 그 자세하게 해준다고 그 전립선 마사지 검사를 거기서 넣었는데 그 검진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에 그 염증 세포가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요새는 소변에 염증이 있으면 전 개인적으로는 따로 뭐 그 전립선 액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영도님이 네, 이분은 아마 전립선암 환자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남편 지인이 제주도 다녀오면서 제주 말육포 선물을 주셨는데 전립선암 수술 받은 남편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육포. 그래서 말이 풀을 먹으니까 아마 말 지방에는 가지지방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육포라는 게 어떤 프로시저를 하는지를 몰라서. 뭐 약간 이렇게 뭐 맛으로 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거 식이요법은 사실은 양이죠. 예스로 나와. 그러니까 랩섬병, 그러니까 이 희귀병 환자들은 정말 이걸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생명과 관련된 거. 그렇지만 전립선 암 환자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은 음식을 먹는 편이 좋다 이런 거지. 그걸 뭐 절대 안 먹고 뭐 이럴 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소고기나 우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생선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생선은 소고기에 비해서 그람당 가지지방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그 두 번째는 생선 안에는 좋은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 있어서 그 나쁘고 좋은 게 동시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그 언급했는데 생선의 가지지방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은 글리세라이드에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이제 그 항상 지방산이 되어 있는데 이 생선에 있는 가지지방산하고 소고기에 있는 가지지방산하고 위치가 다르답니다. 그걸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에 있는 가지지방산은 바깥쪽에 붙어 있고 소고기에 있는 가지지방산 안에 붙어 있는데 이 안에 붙어 있는 게 흡수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생선은 가지지방산이 많더라도 사실 우리가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은 안 느끼셔도 되고 뭐 많이만 안 드시면 되고 근데 연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연어도 사실은 많이 먹지를 않고 가끔 드시는 거는 사실은 괜찮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소고기하고 우유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워낙 가지지방산이 많고 그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여러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소고기와 우유는 엄청나게 전립선 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끊으시는 게 좋은데 가끔 뭐 드시는 거야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은 랩섬 다이어트라는 것도 이제 어떤 안 좋은 음식을 좀 피하는 그런 방향의 이제 식이요법이라서 너무 또 이제 그런 걸 가리다 보면 좀 혹시 영양 보충이 좀 부족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안 생기는지.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생선이 문제인데 생선에는 뭐 좋은 오메가3도 많고 그렇지만 가지지방산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생선을 이제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 철저하게 랩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은 이제 오메가3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따로 이제 그 보충제를 통해서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타민 D인데요. 저는 이제 비타민 D를 전립선 암 환자들마다 거의 대부분 측정을 하는데 보험도 되고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랩섬 식단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좀 육류를 줄이다 보면 그 이제 육류 지방에 많이 녹아 있는 비타민 D가 이제 지용성 비타민 D인데 그게 쉽게 결핍이 될 수 있어서 랩섬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영양소를 권하는데 오메가3 가장 중요하고요. 비타민 D, 그다음에 이제 육류에 많이 나 있는 아연. 아연도 되게 기본적으로 전립선 암에 중요한 게 전립선이 이제 정상 전립선에서 암으로 될 때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암막하가 새로 생긴다. 네, 두 번째는 아연이 암세포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그래서 아연은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사실은 아연이 많은 음식이 되게 전립선에 좋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이제 전립선 암 식이요법을 하는데 환자분들한테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준 하트님이 음식 질문은 아니지만 로봇 수술 후 치료의 방향이 호르몬 또는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환자마다 어떤 걸 먼저 시행하는지 다르더라고요. 둘의 치료를 같이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구분해서 치료를 선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이제 네. 김 원장님도 네. 여기서 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 수술하고 이제 재발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적응이 좀 틀리죠. 네. 그래서 만약에 로봇 수술을 했는데 국소적으로 재발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 부위 바깥에 재발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우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를 할 때도 그 방사선 치료 전 한 3개월, 6개월을 미리 호르몬 치료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방사선 치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마다 이런 게 다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다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사들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수술하고 나서 PSA가 뭐 한 0.5 한 그 정도 구간으로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사실 그때 사진을 찍어봤는데 어떤 다른 전이 근거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때 또 이제 저희가 치료를 이제 권해드려 보면 또 한자분 또 선호도라든지 또 뭐 여건상 뭐 너무 뭐 지방에 있어가지고 뭐 자기는 그걸 할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또 이때 딱 하면 좋은데 또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그래도 뭐 호르몬 치료라도 일단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아주 전립선 식이요법의 아주 대가분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고 저도 사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저도 공부가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방송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편안한 주말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